DS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님 이한영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뭐 오늘 영트리오로 영트리오. 네, 한번 가볼까요? 영자가 들어가는 게 지금 좋은 것 같아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네. 썸네일 보셔서 아시겠지만 3년 연속 1등을 하신 매니저. 대단한 분이세요. 3년 쉽지 않거든요. 3년. 전 평생 한 번도 못 해봤는데. 뭐 어딘가에서 1등이라는 걸 못 해봤는데 아유, 3년 연속으로 여기서 1등. 좀 1등 하시면 되죠. 뭐 1등이죠? 외모?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와, 이 본부장님 저는 처음 뵀는데 키도 엄청 크세요. 그러니까 키도 엄청 크시고 그 훈훈한 아우라가 스튜디오를 지금 채우고 있습니다. 이런 거 반칙 아닙니까? 그리고 3년 키 크고 1등. 잘생기고 뭐 공부도 3년 연속 잘하고 1등이래. 만화에서 나오는 이런 거 별로 좀 좋아하진 않는데 네. 오늘 그렇지만 시장에 대한 해안을 한번 좀 열심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올해 시장 한 해 시장 어땠는지부터 한번 좀 들어볼까요? 올해가 네. 사실 힘들었죠, 다들. 그렇죠. 엄청 힘들었고. 운영하시는 분도 힘드셨죠? 네, 저도 되게 힘들었고요. 네. 그래서 사실 살도 좀 많이 빠진 것 같고. 아이고야. 네. 근데 사실 쉽지 않은 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도 좀 이제 한 18년, 19년 이렇게 해왔는데 그 사이에 벌어졌던 일들이 함축적으로 다 올해 한 해 다 벌어졌다라고 맞아요. 해도 뭐 사실 거짓말이 아닌 상황인 거고요. 저희가 뭐 사실 상상하기 힘들었던 뭐 질병이나 아니면 전쟁이나 심지어 지금 이 세대에 지금 이 시기에 전쟁이 벌어진다는 것까지는 사실 생각도 못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그 전쟁도 사실 현대전이니까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했었으나 결국 지금 이렇게 길게 1년 정도 하고 계속 있는 이어지고 있죠. 상황이 돼버렸고 그 사이에 또 나라별로 다들 그 팬데믹 이슈들이 좀 달랐었고 그다음에 신용 디폴트 리스크까지 걱정하게 됐고 이런 에버랜드. 것들이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한 번에 다 몰렸던 이런 각종 악재가 뭐 근원은 사실 뭐 에너지 가격의 상승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이런 것 때문에 통화 정책의 방향성이 바뀌었다라는 게 가장 큰 줄기였긴 했지만 그거에 더해서 계속 이벤트들이 발생했고 그러다 보니 조금이라도 회복되려고 하면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하고 심지어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FOMC 이슈는 마무리됐다 싶었는데 갑자기 일본발 일본에서? 또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청산인가라는 걱정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정말 저도 오랜만에 엔캐리를 또 공부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정말 다사다난하게 투자자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러다 보니 이미 다들 지칠제로 지치게 맞아요. 만든 그런 장이 올해였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럼에도 어떻게 보면 사실 숫자들이 반영하는 지수의 레벨들, 그다음에 사실 데이터에 입각해서 그 가격들이 항상 정해져 있는데 그것들은 그래도 이 시장이 작동을 좀 했다 정도는 판단이 돼서 혼란스러웠지만 줄기는 뭐 이제 하나씩은 다 있었고 그것들이 지금 연말이 가면 갈수록 그럼에도 하나씩은 좀 완화되는 과정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마무리되는 상황인데 여전히 힘들긴 힘들고요. 근데 그럼에도 뭐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 주는 게 좀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단순 비교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리먼 때도 운영을 하셨잖아요. 네.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 물론 이제 옛날 기업은 옛날 이게 기업은 미화되고 약간 그러는 경향이 있긴 한데 그래도 객관적으로 한번 좀 비교를 해본다면 사실 리만이 훨씬 쉬웠습니다. 진짜요? 네. 미화가 됐음. 왜냐하면 그때는 출근했을 때 사실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아무것도 못해서 바로 하한가 들어가니까 저희가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출근해서 저희도 한 4일째인가 아마 하한가 풀리기 시작했을 텐데 그래서 처음 주문해서 그 당시에 제가 대리급이었고 대리니까 이제 주문을 이제 넣고. 제가 대행해서 이 선배님들이 다 야, 주문 넣어라 이러면 일단 다 시장가 매도 넣어놓지만 체결 안 되니까 하루 종일 그 풀리는지만 지켜보고 있다가 안 풀리고 점마 갔던 게서 그렇게 되면 오히려 풀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만 고민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2020년 3월에 이제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급락을 경험했는데 그렇게 큰 이벤트가 발생하면 정책적인 지원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정책적 지원이 발생하면 급반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한 방향으로만 소위 말해서 터져버리면 이제 그 반대 방향으로의 그 반작용을 준비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리만이 사실 좀 더 쉬웠다. 물론 그때도 되게 공포스러웠고 뭐 한가를 맞으면 사실은 저희도 고객 자산을 운용하는 입장에서 정말 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 무기력감이 되게 매니저들 힘들게 많이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방향성도 못 잡게 만들면서
뭐 사실 저희가 투자를 해서 한 2, 3일 기분 좋다가도 네. 하루 만에 지금 토해내는 상황들이 지금 빈번하게 계속, 발생했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잘 사는 거에 대해서도 항상 고민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세가 이어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되게 피곤함 더하기 무기력감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사실 이번이 좀 더 힘들지 않았냐. 네. 예, 사면 물리고 사면 물리고 사물놀이 장세라고 아이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준비해 오신 거예요? 사물놀이 장세? 처음 들어봤는데. 네. 사면 계속 물리고 답이 안 나오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뭘 이어가기가 너무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우왕좌왕 매매 해버리고 나서 보면 지나고 나서 보면 또 그 원래 처음에 선택했던 게 맞긴 맞았거든요. 그리고 올해 장도 보시면 시장이 아무리 힘들었어도 신고가 된 종목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심지어 그 태조 이방원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하면서 이렇게 안 되는 장이었지만 사실 새로운 투자 사이클이 온 것처럼 그런 섹터들은 거의 붐을 일으켰던 상황이 벌어져서 참 이런 거 보면 되게 묘한 시장이었고 그다음에 저희도 계속 끝까지 바랬던 거는 뭐 굿 이즈 배드, 배드 이즈 굿. 되게 역설적인 단어가 이 시장을 지배했던 그런 장이었기 때문에 정말 힘들지 않았나. 예, 이렇게 일단 세게 한 대 맞고 끝나는 게 좋은데 그렇죠. 약하게 계속 때리니까. 잽잽잽. 1년 내내 맞으면 맞습니다. 피곤해지죠. 피곤해지죠. 그러면 이제 뭐 저는 이제 이건 좀 개인적인 질문 궁금함인데 올해는 지수보다는 개별 업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보시는 분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가 많으니까 쫓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맞아요. 이거 올라간다 싶어서 따라잡으면 이제 또 꺾여버리고 그러면 고점에서 사서 막 주가가 줄줄줄 흐르고 그리고 다음에 그러니까 또 뭐 딴 게 올라간다네? 그럼 거기 또 따라잡으면 또 물리고 하는데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런 시장을 어떻게 또 뭐 활용을 한다든지 뭐 그런 뭐 아니면 뭐 이런 거는 좀 할만하다 이런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근데 그걸 지금 잘 너무 알면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니 어려운 거 물어보려고 모신 거예요. 그렇죠. 3년 연속 1등 하셨으니까. 사실 그거는 뭐 요즘에 요즘 인기 좋은 드라마의 그 주인공처럼 재벌집 막내 아들요? 진도준처럼 되지 않느냐. 다시 태어나야 되는 사실 요즘에 제일 부러운 사람이 그런 사람인데. 아니 그러면 다시 태어나면 뭐 사실 거예요? 18년 전으로 돌아가시면. 그 섹터들은 지금 다시 있는 거고요. 근데 노하우라기보다는 사실 저희는 사실 공부를 계속 해내는 매니저고 그리고 저도 뭐 사실 저희한테 되게 좋은 팀원들이 있고 그 팀이 사실 코어가 잘 하기 때문에 저희가 힘든 장을 계속 견뎌해 왔고요. 제가 3년 연속 뭐 1등이었다고 다들 이렇게 좀 이렇게 해주시지만 19년, 20년, 21년 다 다른 성격의 장이었거든요. 19년도는 생각해 보시면 지수 2000에서 박스권 장세였던 거고 2020년도는 급락뒤에 급등을 했던 이 장이었고 2021년도는 신고가를 보고 나서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이 장이었는데 사실 제가 사모펀드라서 수익률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사실 꽤 괜찮은 수익률이 나왔었고 근데 이제 그때 다 뭐였냐면 그 다른 시장에 적응해서 대응하는 소위 말하는 대응력이죠 사실. 왜냐하면 이 3년 동안 보면 저희가 예측해서 되는 장은 아니었거든요. 다 정치 싸움이었고 병이었고 전쟁이었으니까 저희가 예측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은 사실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대응의 영역에서는 합리적인 그래도 대응법이 계속 발생을 했었고 이제 그렇게 해서 나왔던 그것들이 이 빠른 순환매 때문에 사실은 투자를 잘 했으나 한 2, 3일 있다 보면 이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자꾸 고민을 키우는 장이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런 장에서는 내포석만 놓고 그러니까 너무 우왕좌왕하실 필요는 사실 없죠. 그리고 사실 그걸 다 쫓아가는 거면 그거는 사실은 펀드가 할 일이지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 않냐. 쫓아가지 말아라. 오히려 너무 이 스콥이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시야가 넓어지면 확률이 줄어드니까 오히려 좁혀놓고 만약에 예를 들어 올해 태조 이방원이었다 라고 하면 5개를 다 쫓을 필요 사실 없는 거죠. 한 2-3개만 선택해놓고 내 종목이 사실 뭐 펀더멘탈이나 앞단에서 산업에서 벌어지는 일이 방향성이 위쪽으로 가는 게 맞다면 물론 이제 시세가 중간중간 실수는 있습니다. 뭐 지금 요즘처럼 보면 2차 전지가 너무 수급이 많이 쏠렸었기 때문에 다른 게 살 거 많으니까 이제 쏙 빠져서 퍼져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그 국면을 어떻게 보면 시간을 조금 기다려줄 줄 아는 근데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릴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것만 좀 더 점검을 하는 과정으로 가면 사실 약간은 좀 더 시세를 보지 말고 좀 공부하는 시간을 좀 더 가지고 아니면 아예 그냥 책을 봐버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 HTS 끄고 MTS 끄고 공부를 해라. 그렇게 하는 게 확률적으로 좀 더 맞았고
그다음에 사실은 너무 빨리 섹터들이 움직이면 저도 그렇지만 하루 종일 시세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쏠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게 막 빨려 들어가요. 막 사고 싶고. 그렇죠. 계속 호가창만 보게 되잖아요. 그거를 정말 그 순간에 이제 매수 버튼 안 누르게 그 순간에 계속 기준을 잡고 참아야 되는데 사실 쉽지는 않죠, 그게. 근데 그거를 계속 극복하고 그다음에 내 거가 더 확신이 높으면 굳이 여기 거 내가 공부 덜 된 거를 건드리지 말고 더 된 거를 좀 더 넓히는 그런 과정으로 가서 내 거가 사이클이 왔을 때 제대로 먹는 그 대응을 좀 엉덩이가 무거워야만 투자가 가능하다고 저는 들리네요. 그런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금 삼성전자, 현대차 계속 공부만 해봐야 답이 없죠. 2년 내리 빠지고 있는데 그 너무 괴로운 기간이거든요. 네, 그것들은 이제 워낙 대형주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그래서 오늘 뭐 제가 사실은 저도 요즘에는 지금 이 질문들을 받다 보면 사실 다른 데서 질문 많이 받고 저도 사실 고객 대상으로 설명회를 좀 나가줘야 되는 상황도 있고 해서 보면 뭔가 다 명확하진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는 에코노미스트들도 이제 센터장님도 뭐 나오셨다 하는데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아마 다 다르게 얘기하시죠. 같은 그림을 보고 이건 아니다 막 서로. 그렇죠. 어떤 분은 고용이 좋아서 이걸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럼에도 이게 결국은 꺾여 내려갈 건데 이제는 경기 침체에서 둔화 뭐 이렇게 간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고민이 많은 시점. 맞아요. 그리고 오히려 또 1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오다 보니까 이게 진짜 이제 좋아질 수 있을 건가? 라는 대한 의구심. 그런 게 되게 많이 들어서 저도 지금 되게 고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오늘은 좀 같이 좀 고민하는 형태로 좀 제가 같이 고민하면 안 됩니다. 답을 주셔야죠. 같이 고민하면 답을 주셔야 됩니다. 답은 최대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FOMC 지나고 뭔가 좀 방향성이 또 약간 좀 틀어진 것 같아요. 맞아요. 방향성이. 그래서 FOMC 어떻게 지금 제가 이렇게 표를 하나 제가 그린 건데 이게 뭐냐면 제가 지금 이 시장 소위 말하는 저만의 시장의 맵을 좀 정리를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시장에 대한 고민들을 정리한 건데 첫 번째로 보면 왼쪽 위에 제가 이제 FOMC 얘기를 이제 적어놨고요. 사실 저는 9월달 FOMC가 이벤트의 종료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물론 그 뒤로 더 출렁이긴 했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제가 자료를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 6페이지 요 표인데 이게 지금까지 저희가 금리를 인상했던 궤적들입니다. 궤적이었는데 9월 그 전에는 사실 연준도 좀 우왕좌왕했었죠. 했었는데 9월 달부터 되게 명확하게 우리 요런 스텝으로 올릴 거야라는 거를 얘기를 해줬고 그래서 이제 터미널 레이스를 연말에 우리 4.5까지 보낼 거야라는 걸 얘기를 해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레벨 자체가 이제 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눈에. 불확실했던 것들이 조금은 나아진다. 근데 이때부터 명확하게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명목금리는 실질금리 더하기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의 공식에서 이 금리 자체를 5%까지 올려버리면 우리가 연준에서 생각하는 실질 인플레이션이 뭐 2%가 타겟이니까 그럼 여기 실질금리 3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실질금리는 지금 채권금리인 거고 10년물 금리가 3%에서 노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명목금리 자체가 요 실질금리나 이거 합친 거 요 언저리 위에서 놀기 시작하면 컨트롤이 되는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요 언저리 가면 이제 멈출 거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 프라이싱이 될 거다라는 게 그때 생각이었고 사실 그 뒤로는 가끔 이제 연준 인사들의 말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그렇게 그러니까 FOMC 이슈 가지고 과격하게 움직인 건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했던 것 대비 연준에서 좀 더 매파적으로 그다음에 좀 더 기대 인플레이션 꺾기 위해서 파월 의장이 더 세게 얘기해버리니까 이거 좀 더 할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 때문에 출렁거리긴 했었는데 그 뒤로 금리나 환율 레벨 보시면 서서히 이제 빠져내리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면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은 3분기였고 지금 저희가 확인되고 있는 과정이지만 환의 피크아웃은 지금 4분기로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눌렀던 이슈들은 되게 많이 제거되고 있죠. 그리고 이 6페이지 가운데 것처럼 이렇게 올리는 동안에 시장은 밸류에이션을 누러뜨리면서 급락이 나왔었어요. 근데 제가 9월 달에 이제 이렇게 되면 결국은 11월, 12월 올리면 끝이다. 2번 남았고 내년에 한 번 더 올린다 그랬으니까 3번 남으면 끝인데 이렇게 올리던 게 이렇게 돼버리면 변동성 줄어든다. 왜냐하면 주식은 모든 게 플러스 마이너스든 증감률을 먹는 게임이니까 이거가 둔화되면 민감도는 떨어질 거다라는 게 생각이었고 근데 이제 그게 한 단계씩 더 올라갔죠 지금. 더 올라갔고 좀 더 매파적인 발언을 지금 하는 과정인데 레벨상으로는 다 끝났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터미널 에이스는 이제 내년에 이번에 FOMC를 통해서 내년에 5.1까지 제시를 했고, 네. 근데 공교롭게 딱 5.1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산수의 계산값이 딱 떨어지는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은 이제부터는 수치를 보고 싶어 할 거다. 예, 그래서 이번에 FOMC 끝나고 나서부터는 네. 그 파월 의장가 말을 안 믿죠, 이제는. 네. 그전에는 너 올려야 되는데 네. 못 올리는 거에 대해서 못 믿었고, 네. 이제는 우리는 계속 세게 할 건데 너 그렇게 세게 못 할 거야라고 이제 안 믿어주기 시작하는 네. 거죠. 그게 이제 시장이 연준의 이벤트는 이걸로 종료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시각이 경기 침체로 이제 시각이 바뀐 거죠. 바뀌니까 너는 이제 못 올린다. 라는 게 이제 여기서 네. 그러면 이제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네. 이제 연준과 싸우지 말라라는 네.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그거랑 시장과 싸우지도 말라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랑 연준이랑 싸우고 네. 있는 것 같거든요. 시장은 금리 못 올려. 네. 연준은 우리 더 올릴 네. 거야. 예. 누구 말 듣는 게 확률상으로 맞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근데 둘 다 굳이 왜 생각하냐 그게 제일 가장 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현답을 주시네요. 사실 점도표라는 건 네. 아시다시피 연준의 인사들이 점을 찍어주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냥 사람이 찍는 겁니다. 그냥.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금리를 결정하는 사람들이죠. 네. 근데 그분들도 보면 의사결정을 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고 네. 명분도 필요하고 분위기도 사실 탈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일단 여기 표처럼 내년에 이제 점도표는 5.1까지 올려준다는 게 미디언 값인데 연준 파월 의장도 우리 안 내려줄 거야라고 말했기 때문에 사실 여기 상황에서 확 내려줄 거다라는 거는 기존에 저희가 계속 그 돈을 풀어줬던 연준에 대해서 시장이 길들여졌던 거. 우리가 엄살 부리면 도와줄 거야라는 거. 근데 과거에도 저희가 볼 때 보면 인플레이션이 잠깐 나올 때도 인플레이션을 견딜 만한 체력이 됐을 때 요 노이즈가 항상 생겼었습니다. 생겼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우리가 체력이 좋았네라고 하면 해석이 어떻게 바뀌냐면 힘들다가 아니라 우리 경제 체력이 좋다라고 해석하면서 주가가 뿜어버립니다. 이제 지금은 어쨌든 이 과정을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노이즈들이 되게 많고 이것 때문에 한마디의 변동성이 많이 생기는데 기본 베이스는 저는 그냥 내년에는 연준은 어차피 안 내린다라고 생각해버리고 하반기에 갔을 때 데이터 확인하면 연준이 다른 방향성을 제시해주면 그건 사실 시장에 도움되는 방향일 거거든요. 나쁜 방향성은 사실 아닐 거기 때문에. 뭘 해도 오른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쵸. 연준이 금리를 안 내려준다라는 거는 그만큼 경제 체력이 좋으니까 올라간다. 여기서 빨리 내려버리면 사실 그거는 자신감 없는 걸로 그러니까 오히려 경기가 안 좋다는 걸 입증하는 게 될 거라서 빨리 내릴 필요는 사실 없고요. 그리고 연준의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뭐 갑자기 올렸다 갑자기 내리면 오히려 더 신뢰성 없어지는 거라서 지금 연준은 어쩔 수 없이 임금이 훨씬 좋고 고용이 좋으니까 이때 체력 좋다는 걸 느낄 때 그래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카드를 계속 쥐고 있어야 되니까 이까지 빨리 올린 거고 올리고 나서 계속 기대 인플레를 꺾여주기 위해서 계속 액션을 하는데 지나고 나서 봤을 때 인플레이션 내려왔다. 그러면 사실은 연준 입장에서 잃을 건 사실 없거든요. 예, 그래서 뭐 시장 가서 하지만 저도 이제 시장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연준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따르면 된다라는 생각인데 지금은 요 레벨까지 올린 것 자체는 믿어주자. 그리고 내년에 빨리 내리길 원하는 건 사실 시장의 생각인데 연준에서 안 내려주더라도 요 레벨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 과정들 그러니까 금리가 안 내려주더라도 CPI 떨어지고 뭐 임금이 그래도 버텨주고 고용이 버텨주면 사실 우리가 재화 소비가 줄어도 최근에 서비스 수요는 계속 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가 사실 안 죽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어긋났던 것들이 균형이 맞아지는 과정이 지금 요 언저리에 있다라고 보면 뭐 2년 동안 어그러졌던 그 균형점을 한 1년 만에 찾아간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뭐 그렇게 이 연준의 이벤트 때문에 우리가 이겨서 굳이 덤빌 필요는 없고 뭐 여기서 만약에 진짜 나중에 다 도와주면 그러면 사실은 이게 약간 옵션 같은 느낌으로 플러스 알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뭐 시장에서 걱정하는 건 그거죠. 연준이 경기 침체 올 때까지 계속 올리는 거 아니냐.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 디펜던트로 가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연준이 보는 거는 후행 지표잖아요. 네. 그래서 고용 지표. 그렇죠. 그래서 보면 지금 이제 CPI 내에서도 뭐 저희가 이제 유가나 뭐 식료품 가격이 이제 안 보잖아요. 이제 남은 거는 이제 결국은 주거비인 거고 실제로 이제 지금 CPI 내에서도 주거비가 가장 높고 주거비를 가장 결정 많이 하는 거는 요것처럼 요 8페이지 제가 오른쪽 위에 것처럼 이게 애틀란트 연은에서 이제 데이터를 주는 건데
이제 이게 주거비에 가장 연동 많이 된다고 하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들이 있죠. 이제 뭐 모기지 금리나 이런 것들도 다 있는데 네. 결국은 시발점은 임금이거든요. 네.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임금이 되면 뭐 저기 뭐 높은 주거비를 낼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건데 결국은 이거랑 가장 크게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CPI 그 모든 의사결정권은 결국은 임금이 들고 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오른쪽 요 밑에 표처럼 시간당 평균 임금이 그래도 고점을 찍고 하락해주고 있는 과정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균형을 좀 맞춰가는 과정들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균형을 맞춰가면서 인플레이션은 이제 좀 차츰 안정화될 거다. 안정화될 거다. 근데 이 주거비라는 건 사실 네. 계약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빨리 떨어지진 않거든요. 근데 보통 미국도 2년 계약하나? 전세 계약이 있나? 아니 그러진 않는 것 같고요. 그 전에 데이터 보니까 네.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래깅. 네, 그 정도 시차는 좀 두더라고요. 네. 뭐 저희야 우리나라야 뭐 이렇게 2년 더하기 2년으로 네, 잡혀 있긴 하지만 네. 근데 미국은 그렇진 않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보통 과거 데이터상으로는 한 7, 8개월 정도 평균치로 이게 좀 래깅이 뭐 된다. 한 올해 6월부터 떨어졌다라고 하니까 네네. 뭐 내년 되면 꽤 네. 빠르게 반영이 좀 되겠네요. 네네.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끝났다라고 보고.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어차피 인플레이션 궤적은 네. 저 7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네. 이거는 기저 효과 때문이라도 숫자는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갈 거고 그 레인지가 돌면 된다인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내년에 볼 때 네. 사실 CPI는 이렇게 이제는 그 중요성이 되게 많이 경감된 상황인 거고 네. CPI 요 레벨이 뚝 떨어지는 레벨 보시면 한 6월 언저리. 내년. 예, 그러니까 네. 내년 4월에서 6월을 되게 많이 아마 이코노미스트 분들 다 네. 전 앞에 센터님들 뭐 어떤 내용이 할지 잘 모르지만 네. 아마 4월, 6월 이 언저리가 되게 분기점이라고 되게 많이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저도 이제 이 4월, 5, 6월을 뒤에서도 계속 강조 드릴 텐데 네. 요 4월 언저리부터가 가장 중요한 게 CPI가 뚝 떨어지는 구간이 요때이기 때문에 일단 올해 시장을 계속 눌렀던 CPI가 많이 떨어지는 레벨의 시발점이 사실 이미 시작된 건데 네. 연준에서 원하는 레벨 어느 정도까지 이제 가시권에 들려면 내년 4월 정도까지 빠진다라는 거라서 사실 이거는 크게 의미 없죠. 근데 이제 이거죠. 문제는 임금인데 네. 지금 미국에서 임금이 계속 잘 버팁니다. 잘 버티는 이유는 공급이 타이트하다라는 거고 이유는 뭐냐면 저 표 왼쪽 위에 거가 비경제활동 인구 연령별 추이인데 네. 빨간색은 19세, 16세, 19세. 네. 사실 여기는 그냥 평이할 수밖에 없죠. 네. 나이대가. 그다음에 녹색이 20세에서 64세. 여기도 그냥 평이할 잘 됩니다. 여기도 사실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계속 있는 거라서. 근데 문제는 그 외의 영역들 약간 어떻게 보면 저희가 노동에 시간을 좀 많이 투여해야 되는 그런 직군들에서 보면 은퇴자가 되게 많이 발생했죠. 그리고 그 65세 인구의 은퇴자가 잠깐 팍 튀는 부분 네. 나오는데 네. 저희 코로나 때 저 연령대 한 10% 은퇴를 했습니다. 10%에서 15% 내외가. 한 번에 딱 그만둬버린 네. 거죠. 그러고 나서는 어쨌든 근데 이 나이 때는 못 돌아오죠. 그렇죠. 예, 근데 여기를 채워줘야 되는 게 이민자들이 있는데 네. 트럼프 이후로 이민자 제한이 걸리고 하니까 이 코로나라는 트러블 더하기 그런 것들이 같이 겹치면서 미국에서의 고용이 공급이 되게 좀 타이트해졌다. 그래서 뭐 오른쪽에 위에 게 뭐냐면 임금 인상을 했던 기업과 인상할 계획이 있는 기업들을 보면 인상한 기업도 뭐 사실 고점 치고 빠지고 있지만 네. 인상할 계획이 있는 기업도 저점 치고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계속 균형점을 맞춰갈 거라는 거. 네,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 쉽게 빨리 떨어지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연준이 이거 믿고 더 세게 할 수도 있는데 지나고 나서 봤을 때 인플레이션 다 떨어진 상황에서 이게 계속 버텨버리면 소비가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죽지 않은 소비가 경제를 받쳐줄 거다라는 거라서 이거 가지고 지금 아마 해석은 다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쵸. 예, 근데 지금 저는 요걸 좀 잘 버텨주기를 사실은 바라는 거고 이랬을 때 시간 지났을 때 인플레이션 빠졌을 때 말씀드린 대로 버텨주면 오히려 좋게 해석할 수 있는 근원은 여기다. 그래서 지금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간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침체냐 둔화냐라는 고민에 있어서는 이게 버티면 하강이 곧 침체다라는 걸 의미하진 않거든요. 근데 속도는 뭐 내려올 수는 있지만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아직은 약간 우리가 버틸 체력은 있지 않냐라는 거고 뭐 신용 디폴트 리스크나 이런 것도 많이 벌어졌었는데 그 지금 기업 부채나 가계 부채 자체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가계 부채 자체는 이제 한 65%, 70%대고 이 말을 다르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 경제 주체들은 금리 인상이 민감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다른 얘기일 수 네. 있습니다. 이건 우리는 워낙 연끌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가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을 던지네만 하는. 근데 미국 쪽은 요 데이터 상으로만 보면 이렇고요. 이거를 또 뭐 기업들은 그래도 많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 보면 또 이제 영업이익단에서 기업들의 영업이익단에서 이자 비용으로 쓰는 비율을 보면 또 뚝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다들 캐시들이 괜찮다는 거고 하나 더 걱정하는 거는 이제 다들 그럼에도 쌓여있던 저축을 쓰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소비가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거 실제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요 편 제가 11페이지에 보여드린 거는 왼쪽은 미국이 누적 초과 저축이 1.7조 원 수준까지 떨어졌다. 7조 달러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오른쪽은 그 분기별로 초과 저축이 기여도인데 결국은 코로나 때 재정 지원이 되게 많이 왔었죠. 우리도 그렇죠. 보조금 많이 받았었고. 근데 지금은 그 재정 지원이 없으니까 결국은 번 걸로 써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 사실 쌓여있던 저축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고. 근데 이걸 나중에 소득 분위별로 쪼개보면 소득 분위 뭐 1분위, 5분위 쫙 저희 쪼개잖아요. 그러면 이제 밑단의 부분, 이제 약간 하위층들은 지금은 이 저축을 다 소진한 상황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화 소비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근데 또 상위층은 안 줄어듭니다. 그렇죠. 서비스 수요 계속 쓰는 겁니다. 저희도 지금 주변의 현상들을 보시면 일본 여행이 열렸다고 해서 일본 비행기 티켓이 4~50만 원씩 하는 엄청 상황이 비싸요. 벌어집니다. 가면 다 한국인이래요. 저도 오늘 항공사 뭐 탐방을 갔다 왔는데 풀부킹이라서 너무 잘 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보면 소득이 있는 계층 중에서는 계속 쓴다. 이런 서비스 쪽이 계속 들어서 전체로 보면 소비가 둔화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또 카테고리 쪼개놓고 보면 재화 소비는 사실 준다. 그건 맞죠. 왜냐하면 저희도 TV 뭐 계속 더 살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근데 서비스 쪽 해외여행 나가고 뭐 이런 것들은 계속 늘고 있어서 이거를 뭐 그때마다 그걸 쪼개놓고 보지 않는 이상 전체 통으로 그러니까 통쳐서 딱 봤을 때는 사실 안 좋게는 보면 또 안 좋게 다 해석할 수 있고요. 이걸 또 세부적으로 제가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그러네 나쁘지 않네라고 또 해석할 수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연준의 이슈들을 계속 누르고 계속 변동성을 만드는데 이제부터 딱 한 개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롱거에 대한 거. 그러니까 25 하고 끝날 것 같은데 혹시 가서 또 25 한 번 더 하면 어떡하냐. 이게 내년에 가장 크게 내년 상반기 아마 이코노미스트 분들은 아마 내년 상저하고를 얘기하실 건데 이유는 2월, 3월에 금리 인상을 할 거니까 이 변동성을 감안해서 그 얘기를 하실 거거든요. 근데 내년에 만약에 상반기가 완전히 시장이 진짜 재미없게 돼버리는 거면 한 번 더 해버릴 경우 이거는 사실 시장의 변수입니다. 근데 그 가능성 지금 적죠. 왜냐하면 아까 보여드렸던 데이터로 그 시절이 되면 이렇게 다 빠져 내려올 테니까 기저효과라느라도 그래서 지금부터 연준은 경기 침체냐에 대한 공격을 받으면서 데이터를 확인하고 싶은 과정을 갈 거고 근데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그 데이터들은 보여드렸다시피 CPI 다 빠져 내려오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임금이 버티면서 주거비가 어느 정도 안정화돼 줄 거냐 그 정도가 키일 것 같다. 근데 그때 갔을 때 CPI 빠졌는데 임금이 나쁘지 않고 고용상이 괜찮으면 경제는 오히려 괜찮다. 그러면 그 얘기 분명히 할 겁니다. 왜 인플레이션 목표 타겟이 2%냐. 3%면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지금 3%면 이번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파월이. 이거 올릴 계획 없냐. 그러니까 단호하게 아니라고.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 왜 2%냐에 대한 의문은 사실 과거에 그랬기 때문인 겁니다. 이유가 없구나. 그게 저도 되게 많이 고민했거든요. 왜 타겟이 2%인가에 대해서 고민 되게 많이 해봤는데 사실 그 질문도 저도 이코노미스트한테 되게 많이 했어요. 왜 3%면 안 되냐고. 3%나 2%는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리고 지금 경제 체력도 훨씬 커졌고 산업 구조도 바뀌었는데 왜 3% 갖고 안 될까. 근데 2%인 이유는 예전에 2010년도인가 12년도에 연준에서 이게 우리의 자연 성장률을 해치지 않는 인플레이션이라고 못 박아놨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은 이제 그거 문구대로 계속 타겟을 잡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 타겟이 있어야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는 액션을 정확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수치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겟 터미널 레이트 5%, 그다음에 국고채 3%대, 이거 2% 이렇게 잡으면 딱 이미 틀은 짜여져 있는 거라서 요거를 향해서 저희는 확인하는 과정이 지금 계속 거치고 있을 거다. 그래서 연준의 이벤트는 이제는 롱거에 대한 가능성만 좀 확인하면 될 거다라는 게 이제 이벤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FOMC나 인플레이션 이벤트는 이걸로 끝났고 요거가 이제 주식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은 그 금리가 올라가니까 시장 할인율을 늘어뜨리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저희가 좀 편하게 밸류에이션 20배 줄 수 있었던 거를 이제 20배 못 준다는 거죠. 10%밖에 못 준다는 거고 그런데 올해 장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증명한 주식들은 주가가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결국 내년에 볼 때도
실적이 증명하는 기업들은 계속 우리 투자 선상에 계속 둬야 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실적이 좋으려면 사실 캐파 증설이 있으면 사실 제일 좋습니다. 그게 이제 제 오른쪽에 미국이랑 중국 vs 이렇게 해놓은 건데 내년에 사실 크게 우리가 데이터상으로 그러니까 펀더멘탈리 좋아 보이는 섹터는 올해는 그렇게 안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이 IRA 법안이라는 거, 그다음에 그 프렌드 쇼어링이라는 그 단어들 결국은 미국한테 와서 줄 잘 서라 약간 이런 거였는데 우리한테 투자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다 투자를 하고 있죠. 투자를 하는데 이번에 이 투자는 되게 좋은 게 미국에서 수요를 주는 거죠. 와서 주면 어차피 우리가 다 만들어 주문을 다 주겠다는 거고 매출이 발생하는 순간 보조금이 바로 지급되는 IRA 법안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오히려 투자를 하면서도 돈을 받게 되는 되게 좋은 사이클에 들어갔죠. 그러면 캐파가 증설이 되면 당연히 이걸 곡간이 채워지는 거고 채워지는 건 당연히 미래의 실적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2차 전지든 뭐 아니면 뭐 친환경이든 다 캐파 증설한 기업들은 저희가 2년치 뒤에 캐파 지어지고 나서의 실적을 다 땡겨서 이미 주가 프라이싱 하고 있잖아요. 그 과정이 올해 같은 장도 계속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들에 대한 거는 크게 안 바뀔 것 같다인 건데 이제 변수는 저거죠. 중국이 리오프닝이 된다는 게 두 가지 의미에서 제조업이랑 소비가 같이 살아올 수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중국은 어쨌든 공장 못 돌리고 있죠. 지금 풀어줬지만 자체 또 방역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스스로 집에서 안 나간대요. 무서워서 못 나가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도 겪었던 그 과정인 거죠. 이게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이제 확진자가 확 늘어도 사실 주가가 급락이 안 나오는 이유는 이 과정을 다 선진국에서 다 경험했고 이 과정을 거쳐야 끝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치사율만 많이 안 넣으면 되는데 지금 문제는 이제 중국의 그 치사율 우리가 못 믿겠다는 그런 상황이긴 하죠. 기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 과정이 우리가 겪었던 과정이니까 근데 이때 뭐가 발생할 수 있냐면 내년에 그 제조업 사이클, 소비 사이클이 동시에 올 수 있다는 게 사실 중국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공장 가동률이 평균적으로 뭐 지역마다 좀 다르지만 제가 아는 한국에서의 미국 진출되어 있는 기업들의 지금 평균적인 가동률 한 40%, 50% 내외입니다. 근데 이 기업들이 되게 잘 버텼습니다. 실적을 분기별로 보면 사실 역성장 사실 잘 안 했습니다. 그냥 잘 버텼습니다. 정말 숫자를 보면 잘 버텼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때 이게 끝나서 제대로 공장 가동이 돌면 가동률은 당연히 오죠. 그러면 제조업은 가동률이 올라가면 영업 레버리지가 발생하죠. 그럼 생각보다 빠른 이익 개선이 여기서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 근데 중국이 이 와중에 지금 그동안 묶어놨던 규제를 풀기 시작하죠. 부동산 규제 풀고 플랫폼 규제 풀고 이것들은 되게 중국 전체를 건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자산 전체를 건드리는 이슈인 거고 플랫폼은 소위 말하는 신기술, 신개발, 그다음에 인재들의 영입 아니면 그 사회의 활력 이걸 다 건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되는 기업이 잘 돼야 그 뭐 인력들도 다 유입이 되고 그다음에 좋은 성과급을 받으면 또 이렇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여기 같이 있는데 두 개를 같이 눌렀기 때문에 더하기 코로나가 때문에 더 같이 눌러졌기 때문에 3년 동안 응축된 이런 오히려 더 많이 눌러진 나라가 중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같이 돌면 생각지 못했던 그 리오프닝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어디서? 중국에서.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중국에서 제조업, 발생했다는 뭐 소비, 거고요. 뭐 이런 쪽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중국하면 뭐 화장품?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콘텐츠, 영상 뭐 이런 쪽. 지금 요즘에 사실 주가 보면 그렇게 이미 반영이 됐는데 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실까요? 그게 이제 섹터마다 먼저 반영하고 덜 후행적으로 반영하고 그다음에 그런 게 있죠 또. 이게 리오프닝이냐, 한한령이냐, 이건 사실 개념이 다른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게 혼재돼서 지금 움직이는 섹터들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옥석 가리기는 될 겁니다. 순서도 다 세워질 거고. 예측을 해주셔야죠. 뭐가 사실 화장품주를 못 믿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근데 그게 화장품은 안 되겠지. 중국도 화장품 잘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딱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리오프닝이 되면 적어도 첫 번째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주식을 낙폭과대 주식을 살 때도 보면. 좋은 거 알았다가 너무 안 좋아져서 근데 여기선 더 이상 빠질 게 없으면 이 정도의 반등이 나오면 저희가 이 정도의 주식 수익률은 낼 수 있는 거니까 사실 리오프닝 섹터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가 안 된다가 아니라 봤는데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았다. 그러니까 잘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냈다. 근데 지금부터 수요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지?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야죠. 중국 때문에 안 좋았던 애들은 중국 때문에 노출이 그만큼 중국의 노출이 크다는 거니까 그럼 중국이 살면 오히려
그 탄력은 더 클 수도 있는. 예, 그래서 그 나래비인데 사실 섹터는 말씀하시는 그 모든 섹터가 다 해당 사항이 다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굳이 뭐 얘는 돼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약간 순서 나래비, 그다음에 얼마나 더 많이 충격 받았냐. 근데 지금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있느냐. 네. 됐을 때 숫자로 바로 보여줄 수 있느냐인 거고.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은 네. 수주를 받고 매출이 인식될 때까지 사실 시간이 좀 있죠. 네. 근데 소비는 바로 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 시차를 항상 잘 보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동시에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조나 서비스가 같이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산업 구조가 바뀌었다. 그래서 제조는 안 오고 소비는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을 저희가 지금부터 지금 1, 2, 3월 네. 확인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또 3월 언저리가 또 중요해지는. 그러니까 춘절 이후로의 중국의 진짜 이 리오프닝. 정말 풀릴 것이냐. 네, 그게 확인되면 당연히 실적은 뭐 4분기, 1분기가 아니라 2분기부터는 확실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CPI 꺾어 내려오는 그 2분기 그 시기랑 언저리, 맞아 들어가죠. 이거는 밑에서 안 좋았던 게 올라오는 그 시기, 여기 딱 맞아지면 사실 뭐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을 지탱해 주거나 네. 모멘텀을 만들어주는 요인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이게 이제 미국과 중국 네. 이 이야기인데 사실 미국 IRA 관련돼서는 올해 한 중반 정도에 한 번 시세를 되게 많이 냈다가 지금 네. 쉬고 있는 상황이고 네. 중국 관련돼서는 이제 네. 시세를 내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 네. 내년을 봤을 때는 미국을 봐야 되는지 중국을 봐야 되는지 요거를 하나 좀 꼽아보자면 네, 요즘에 어느 그 쪽에, 질문을 진짜 많이 받거든요. 네. 한 네, 날카롭죠? 날카롭습니다. 네. 진짜 많이 받고 그게 내년 시장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 진짜. 맞아요. 네, 저는 답은 내년에는 넌 US가 괜찮을 것 같다. 넌 US. 예, 그러니까 킹 달러의 자체가 좀 완화된다. 그렇죠. 예, 라는 거고요. 지금 잘 희한하게 그 달러 강세를 누를 수 있는 요인들. 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1,450 언저리까지 갔다가 네. 오늘 1,280원대인데 떨어졌죠. 정말 순식간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1,300원대 기준으로 150원이 왔다 갔다 했던 그 이벤트를 생각해 보면 이거는 달러라는 자체가 달러의 강세 요인이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리스크 때문에 리스크 회피용으로 이제 안전자산이라는 역할을 하는데 1,300원에서 1,450원까지 한 번에 갔다 온 거는 사실 글로벌 리스크. 요때 신용 리스크, 뭐 전쟁의 추가적인 더 확산, 중국의 뭐 락다운 뭐 이런 거 다 한꺼번에 겹쳤던 게 여기였거든요. 근데 이것 중에 하나씩 해소되니까 순식간에 딱 1,300까지 왔습니다. 근데 한국 기준으로 아직 무역 수지가 적자니까 이거를 한 번에 다 돌린다까지는 아닌데 여기에 어제부터 갑자기 엔화 강세가 붙고 위안화 강세가 붙기 시작하니까 우리도 언제 그랬냐는 듯 1280원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로직처럼 킹달러가 이제 완화되면 사실은 이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나빠진다 아니면 미국이 막 급락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상대적인 게 그 수익률로 보면 오히려 미국이 아닌 외쪽에서의 기회가 좀 발생할 수 있다. 근데 이때 지금 중국이 리오프닝이라는 큰 모멘텀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결합되면 사실은 모멘텀과 그다음에 돌아올 수 있는 숫자들 때문에 이게 데이터랑 내러티브가 같이 합쳐지는 구간이 이때라서 내년에 보면 이게 좀 합리적이지 않냐. 예,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럼 넌 USA 중에서는 그러면 좀 중국일 더, 것 같고, 네. 예, 근데 지금 여기 미국과 중국이 지금 싸우면서 공통적인 사항이 한국을 사실은 좀 감싸려고 많이 하죠. 서로 이게 미국은 사실은 이 신산업에 대한 모든 캐펙스 투자가 보면 한국이거든요. 지금 잘 보면 글로벌하게 반도체, 2차 전지 뭐 다 들고 있는 나라는 사실 한국뿐이죠 지금. 한국이 대단합니다. 기술력이 대단하죠. 네. 그게 정말 태조 이방원에서도 얘기가 나는데 태조 이방원이 5개라는 걸 전 되게 강조드리고 이 안 되는 시장에서 5개 섹터가 움직였다라는 거. 근데 2차 전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 전통 제조업이었어요. 태양광도 그냥 화학회사였고 조선은 조선이고 방은 이제 방산인데 거의 부도 직전이었는데 굉장히 힘들었죠. 원도 이제 우리나라에 원자력 하는 애 몇 개 없습니다. 남아있는 회사들 많이 없죠. 근데 이 기업들이 정말 10수년 구조조정 다 해놓고 나서 슬림화된 상태에서 기다렸더니 이게 갑자기 에너지 패러다임의 큰 변화로 인해서 수요가 받기 시작하는데 수주를 받다 보니까 글로벌하게 이렇게 수주를 다 소화해 줄 수 있는 기업들은 한국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몰리는 거고 몰리다 보니 또 이제 이 각종 지원책들 때문에 수혜도 바로 받고 그다음에 심지어 같은 제품을 만들어도 고퀄의 걸 만들어 주니까 그래서 이런 수혜를 되게 많이 받고 있는 과정인 거고 근데 여기에서도 또 보면 중국조차도 너무 이쪽으로 가면 안 되니까 약간의 껴안기가 좀 나오는 과정들 근데 또 저렇게 해주면 좋은 게 뭐냐면
우리나라 제조 시설들이 중국에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사실 그쪽을 뭐 미국에 줄 섰다고 해서 다 버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이쪽에서 잘 사실 이런 사실 정치가 좀 중요해진 거긴 한데 주식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미국 쪽에서는 저희가 신성장 테크 기업들 쪽에서 투자 증설이 있고 이거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숫자로 펀더멘탈이 좀 편하다. 중국 쪽은 리오프닝하고 모멘텀이 되게 편하다. 숫자는 좀 뒤에 나올 거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합되는 구간이 지금 뭐 내년 한 2월 언저리 춘절 기준으로 그래서 그때가 되게 좀 시장에 큰 변곡점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다들 이제 4월 언저리까지가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무렵이니까 이때가 좀 크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4월 전에 투자자들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본인이 기대 수익률 아니면 투자 성향 그거는 사실 투자 성향의 차이죠. 나는 확인하고 하겠다. 예. 되게 힘들게 지금 거의 한 2년을 온 거니까 확인하고 해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 하시는 쪽은 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그래도 나는 좀 리스크 테이크 하면서 이렇게 좀 먼저 선제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거는 사실 그때부터는 매매를 좀 잘하는 매매 기술이 좀 필요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기술을 좀 배우고 싶은데 못하신다고 하면 참 당황스러운데요. 그런데 아까 일본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어제 저도 이제 점심 12시에 깜짝 놀랐는데 속보 딱 보고 이거 뭐야? 라고 하면서 막 이제 엔화 급락하고 뭐 일본 채권금리 급등하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좀 하셨어요? 뭐 이렇게 거기 대응을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 실시간 운용을 하시니까 사실 저는 어제 안 했거든요. 그냥 좀 관망해보자. 대응 안 했는데 왜냐하면 그 뉴스 보자마자는 저도 이건 엔캐리의 청산이 시작되겠구나. 그러면 사실은 해외 자산 팔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 우리한테 영향을 주겠네. 그렇죠. 그 순간은 그 생각을 했는데 근데 0.5%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0.5를 만들어 열어줬는데 왜 그 매 규모 자체 전체 사이즈를 왜 안 키우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니까 뭐가 하나씩 안 맞는 거예요. 그냥 보면 볼수록 하나씩 뭔가 왁구가 안 맞는 거죠. 근데 청산해서 자산이 절로 가면 일본은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왜 일본은 어저께 급락 나오지? 긴축하니까. 그러니까 그 긴축에 반응한 거죠, 시장은. 그래서 이게 둘 다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어서 일단 좀 보자였었고 근데 이제 어저께 그 시장 끝나고 나서 이렇게 기자회견 보면 계속 아니라는 식으로 이제 그것도 그 뭐 아니다. 타월은 인플레이션 아니라고 해서 뭐 욕 먹고 한데 그 사람들 믿을 수 있습니까? 근데 뭐 일본 입장에서도 이제는 적은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계속 저렇게 했기 때문에 같이 후행적으로 저희가 인플레이션으로 대응해서 가다가 이제부터는 통화에 대한 방어책으로 이제 정책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일본 자체도 지금 전체적인 인플레이션 조금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금리 오르는 상황에서 뭐 자금도 돌려야 되고 하는데 국제 보유 뭐 대부분 일본은 거의 다 국가가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컨트롤 좀 필요한 시점이 돼서 얘네들도 어쩔 수 없는 한 거 아니냐. 그런 게 보면 사실 어제는 되게 과격하게 반응한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한테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환을 좀 더 안정화시켜 줄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사실은 좀 그렇게 막 바로 판단하기에도 좀 힘든 시간이었고 그다음에 하루 생각해봐도 그냥 그렇게까지 뭐 이런 생각이었죠. 실제로 니케이지수 오늘 뭐 크게 흔들리지 않고 마감이 됐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막 그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바로 뭔가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시간이 그래도 뭐 좀 걸리더라도 분석을 한 다음에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그게 이제 저도 전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뉴스의 제목만 보고 너무 빨리 반응하세요 요즘에. 사실은 요즘에 그런 게 너무 휴대폰으로 빠르니까. 다 들고 매매를 하시니까. 그리고 기사 제목만 보면 되게 자극적이고. 근데 사실 눌러보면 아닌 뉴스도 되게 많고.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게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좀 고민하는 시간. 한 뭐 길지도 않죠. 사실 만약에 어제처럼 그 뉴스 나오자마자 지수 뭐 일본 한 2점 몇 프로 빠지고 우리나라도 갑자기 훅 밀렸는데 거기서 1% 더 손해보는 거는 사실은 큰 의미는 없거든요. 그래서 한 5분, 10분 고민하는 거, 그 정도는 충분히 시간을 좀 가져볼 만하다. 어차피 터졌고 여기서 실익이 있냐 없냐에 대한 고민들, 그런 것들 때문에 요새 삼성전자 가지고도 다들 똑같이 얘기하시잖아요. 여기서 팔아야 돼 아니냐에 대한. 그래서 실익이 있냐 없냐에 대한 고민들, 그것들 많이 해야 되는 과정이어서 항상 딱 시간을 좀 가지시는 게 맞습니다. 시간이 너무 바로바로 대응하면 안 된다. 급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격 급합니다. 성격 급해요. 이런 질문은 조금 곤란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뭐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고 네.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가장 많이 물려 있는 게 네.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뭐 이제 개별 주식은 이야기 못 하시겠지만 네. 그래도 삼성전자 정도 우리나라 어떻게 대표 이야기 해주실 수 있잖아요. IT니까. 그것도 안 되나요? 고민이죠. 그러니까 전자를 볼 때 네. 사실 전자라기보다는 네. 반도체 업체 대표주를 저희가 그쵸. 고민할 때는 네. 세 가지를 사실 고민하거든요. 세 가지. 뭐냐면 하나는 적으셔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하나는 네. 저희가 지금 누구나 얘기하는 네. 재고의 피크아웃. 두 번째는 캐펙스의 컷. 그러니까 시설 투자를 네네네. 줄이느냐. 네. 세 번째는 수요 회복. 근데 지금 1번, 3번은 아직 모르겠죠. 네. 요원하죠. 네. 근데 2번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하이닉스 실적 발표 때도 네. 우리는 투자를 좀 줄이겠다. 해외 업체들도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 네. 그래서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10월 마지막 주였는데 네. 이때부터 사실은 반등이 조금씩 다들 나왔죠. 왜냐하면 이 신호가 하나씩 나오고 있고 물론 재고가 꺾여내려오고 수요가 회복되는 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네. 반도체 애널리스트 분들은 대부분 3, 4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네. 3, 4월입니다. 네.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확인을 거쳐 갈 텐데 신호가 하나하나 나오면 네. 사실은 급등할 수는 없어요. 이게 뭐 우리가 실적이 당연히 그쵸. 바로 나오진 않으니까. 근데 바닥 언저리를 형성하는 신호들이 나오면 그러니까 지금 이 언저리에서 5만 원 후반대 6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씩 펀더멘털 확인되겠죠. 예,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사실 제가 좀 위험할 수도 있지만 네. 굳이 여기 가격에서 네, 할 필요는 이것도 없다. 같네요. 실익이 있냐 없냐를 필요는 따졌을 없죠. 때. 그리고 지금 이 표처럼 네.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만 간단히 보여드리면 네. 제가 아까 중국 얘기도 말씀드렸고 이번에 반도체도 얘기했지만 같이 겹치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제조업의 재고 순환 지표입니다. 재고 순환 지표는 선행 지수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네. 이게 출하 증가율에서 재고 증가율을 뺀 겁니다. 네. 그래서 오르면 사실 좋은 거고 빠지면 안 좋은 건데 제가 일부러 제조업들만 다 붙여놨습니다. 근데 이게 빨간색 선이 그 가운데 있는 거는 전체 제조업의 재고 순환 지표고요. 네. 나머지들은 전부 그 산업들의 제조업 지표입니다. 그래서 철강, 반도체, 제가 전기 장비, 뭐 자동차 이런 걸 해놨는데 제조업들이 은근히 재고가 슬림화된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고 순환 지표 자체가 바텀아웃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그래서 아까 제가 중국도 좀 중요하다는 게 거기서 수요가 발생하면 당연히 우리나라 제조업 시장 돌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됐을 때 내년에 좀 기회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영업이익 자체도 네. 지금 내년에 하향 조정되는 과정에 있지만 반도체를 빼면 사실은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퍼즐. 네. 그러니까 내년 시장을 볼 때의 퍼즐들은 뭐 올해 봤던 시장 더하기 중국, 그다음에 뭐 섹터나 이런 것 보면 반도체의 턴어라운드. 네. 이게 같이 결합되면 사실 내년 하반기장이 좀 괜찮은 생각보다 거다. 좋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아니어도 네. 그 올해 벌어졌던 악재들의 완화라는 것들, 그다음에 앞서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거, 뭐 이거는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다. 이거는 그래도 여기서 지금 제조업처럼 바텀아웃은 하고 있다라는 것이 되면 지수의 하단은 그래도 견고하게 좀 막아질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상단에 대해서는 지금 자신은 사실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숫자로 뭔가 안 나오니까. 네, 확인할 수 그래서 없으니. 내년 장은 하단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사실 없다. 근데 되는 섹터들, 실적 나오는 섹터들은 산업과 종목 순환매는 충분히 발생하면서 종목 장세는 벌어질 거다라는 게 이제 내년의 요약이고 뭐 저희가 4월 언저리부터 확인해야 되는 그 숫자들이 우리의 좀 바램대로 네. 좀 긍정적으로 나와주면 내년 하반기장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겠냐. 그래서 미니멈 종목 장세는 된다. 그리고 하반기장 보면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예, 그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아주 깔끔하게 잘 그러니까요. 해주셨어요. 저희가 뭐 정리를 더 할 필요도 없게 확 딱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내년에 제발 좀 시장이 그러니까요. 저 올해보다 편했으면. 네, 그랬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내년도 전망을 DS자산운용 이한영 주식운용본부장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제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다음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